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론 제1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할 내용은요, 표집 방법 중에서 비확률 표집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요, 뒷부분에 표본의 크기와 표본 오차의 관계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면서 이번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표집 방법에 확률 표집 방법과 비확률 표집 방법이 있는데, 확률 표집 방법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확률 표집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앞강 15강 강의를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타고 먼저 살펴보시고, 이번 시간에는 비확률 표집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와 표본 오차, 표본의 대표성, 그리고 표본의 크기, 표본 오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표집 방법은 단순 무작위와 체계적 계통, 충화 표집, 집락 군집 표집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비확률 표집 방법인 편의 표집, 유의 표집, 할당 표집, 눈덩이 표집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질적 연구에서도 표집 방법이 있는데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표집 방법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번 표집 방법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확률 표집 방법입니다. 비확률 표집 방법은 어떨 때 사용하냐 하면, 모집단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확률 표집 방법을 쓰려 그러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표집 틀이라는 것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표집 틀 자체가 없는 모집단의 경우는 확률 표집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어떤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비확률 표집 방법밖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처럼 모집단에 대한 지식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비확률 표집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대표성과 오차의 추정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확률 표집 방법이 월등히 이상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방금 설명했듯이 어쩔 수 없는 경우, 모집단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거나 모집단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으면 확률 표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또 모집단의 범위를 한정하더라도 시간, 비용,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는 비확률 표집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 표집 방법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불가능한 연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장점은 뭐냐? 표집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며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확률 표집 방법은 표집 절차가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표집 절차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또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 그리고 통계의 복잡성이 없으며 활용 가능한 응답자를 즉석에서도 활용한다. 내가 바로 앞에 누군가가 있어, 이분한테 연구를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어차피 확률 표집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즉석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존재하겠죠. 비확률 표집 방법은 각 단위가 표본에 포함될 확률을 알 수 없고 표본 오차가 커진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확률 표집 방법으로 표본을 구하는 것에 비해 비확률 표집 방법이다 보니 그 표집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표본 오차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제약이 있다. 다른 말로 일반화에 대한 제한점이 있다라는 것, 같은 말로는 외적 타당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확률 표집 방법은 확률 표집 방법에 비해서 뭐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일반화의 가능성이 떨어지고, 다른 말로 외적 타당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확률 표집 방법보다는 반영도가 낮기 때문에 표본 오차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법에는 비확률 표집 방법에는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편의 표집 방법과 유의 표집 방법과 할당 표집 방법, 그리고 끝으로 눈덩이 표집 방법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 첫 번째 편의 표집 방법입니다. 자, 편의 표집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말 그대로 편의에 의해서 표집을 하는 것이죠. 편의, 다른 말로 어떤 거냐면 임의적으로, 임의 표집 방법, 그리고 우발적 표집 방법, 가용 표집 방법, 이렇게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 표집 방법, 임의, 우발적, 가용 표집 방법 기억해 두시고요. 어떤 것이냐? 그 정의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조사자가 임의대로 확보하기 쉽고 편리한 표집 단위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을 때 여기에서 이거 전제해야 되겠네요. 전혀 없는 경우. 보통 보기에서 이러한 지문이 같이 나옵니다.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 그러면서 조사자가 임의대로 확보하기 쉬운 표집 단위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뭐라 그런다? 편의상 우리가 표본을 추출하는 편의 표집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제가 우리 제주도에 여행 온 관광객들의 제주도 여행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와, 오늘 몇 명이 들어왔고 이 몇 명 중에 여성은 몇 명이고 남성은 몇 명이고 또 아동은 몇 명이고 성인은 몇 명이고 이것을 다 파악해서 아동의 몇 명을 우리가 표본을 추출하고 여성의 몇 명을 표본에 추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확률 표집 방법이 되는데, 그러려니 우리가 여행객들의 정보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으니 제주도에 입도하신 분들 중에 이분은 관광객이고 이분은 원래 살던데 잠깐 출장 갔다 오신 분이고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공항에 가는 거예요. 공항 가서 설문지 가서 네, 안녕하세요. 혹시 관광 오셨나요? 네, 설문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분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물어봐서 관광 왔다 그러면 설문 받는 거예요. 이분이 뭐 어떠한 상황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또 그걸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공항에 가서 자유롭게 설문지를 받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런다? 편의 표집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표본 추출 방법 중 비용과 시간 면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 왜? 가장 편의적으로, 가장 편의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아까 공항을 얘기했지만 내가 내 강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검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마침 내 주변에 한 3명의 친구가 갑자기 교수님 커피나 한잔 해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커피 마시러 간 다음에 이 친구들을 상대로 내 강의는 어때? 만족도 한번 검사해보자. 그래서 만족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나하고 친분이 있어서 연락 온 경우이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가 상당히 높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화의 정도는 떨어져요. 그러나 저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주 손쉽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모든 추출 방법 중에 비용과 시간 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나 뭐예요?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표본의 대표성 문제와 표집의 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까 상당히 편의가 발생해 버렸죠? 나와 친분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를 했으니 상당한 편의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편의가 발생하니 대표성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을 대상으로 표본을 조사하는 것, 이러한 방법들을 편의 표집이라고 합니다. 편의 표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다?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편의대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강조를 했냐면 유의 표집 방법과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유의 표집 방법은 판단이에요. 판단. 그리고 의도적인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어떨 때 해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죠. 그래서 의도적 표집 방법, 유의 표집 방법, 판단 표집 방법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는 거죠. 아까 편의 표집 방법은 뭐래요? 모집단에 대해서 모를 때 편의 표집 방법이고, 유의 표집 방법은 반대로 모집단의 정보를 충분히 많이, 모집단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많은 경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의 목적과 의도에 맞는 대상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 중에 그래도 알잖아요. 누가 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너지가 있고 누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너지가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나는 객관적으로 내 강의의 만족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는 편의 표집에 의해서 친한 사람들을 위주로 데이터를 얻었다 그러면, 이번에 유의 표집 방법은 내가 모집단의 성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일부 표집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너지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또 일부 표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집단을 각각 표집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성을 상대적으로 높여나가는 방법, 이것을 뭐라 그런다? 유의 표집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의 표지 방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런데 이 학생은 외부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남자다 여자다 이걸 구분한 게 아니거든요.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너지가 있냐 부정적인 시너지가 있냐라는 모집단에 대한 그런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많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유의 표집이구나, 의도적 표집이구나, 판단했으니까 판단 표집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할당 표지법입니다. 할당 표지법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충합 표집 방법, 충합 표집 방법은 이렇게 충을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앞 시간에 같은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서비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층을 나눠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충합 표집에서는 여기에서 15명, 30명을 뽑을 때 이 15명, 30명을 뽑을 때 그 방법이 무슨 방법으로 뽑는다 그랬어요? 무작위 방법과 체계적 개통 방법으로 뽑으면 이 방법을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추출하면 이것을 충합 표집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충합 표집 방법은 확률 표집 방법에 해당되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층을 나누기까지는 같은 개념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 15명을 뽑을 때, 이 15명, 30명을 뽑을 때 무작위 체계 개통이 아니라 이번에는 편의 표집 방법이나 유의 표집 방법, 그죠? 편의나 유의 표집 방법으로 뽑았어요. 이렇게 뽑으면 이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할당 표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당 표집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비확률 표집 방법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죠. 모집단의 속성을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몇 개의 범주로 구분했죠. 앞과 같은 예제를 통해서요. 각 범주에 해당하는 표본을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범주의 비율에 따라 할당하고 비율에 따라서 15명, 30명을 할당을 했어요. 그리고 할당된 범주로부터 할당된 수의 표본을 임의적으로 추출하는 방법. 임의라는 것은 편의였죠. 편의 또는 유의적인 방법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뭐라 그런다? 맞습니다. 할당 표집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당 표집 방법은 비확률 표집이지만 가능한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얻고자 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유의 표집은 그 모집단의 특성을 잘 아는 거였잖아요. 그 내부적인 사건.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방문 요양처럼 그 모집단의 속성을 잘 알고 있을 때 가능한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할당 표집 방법은 확률 표집 방법의 충합 표집 방법과 유사하지만 할당된 표본의 수를 무작위 체계적 표집이 아닌 뭘로 한다? 편의 표집과 임의 표집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충합 표집과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눈덩이 표집법이 있는데요. 이 눈덩이 표집은 여기에 봤더니 양적인 연구보다 질적인 조사에서 혹은 현장 연구에서 많이 사용한다. 눈덩이 표집 방법은 양적 연구에서도 쓸 수가 있고 모르긴 몰라도 질적 조사, 질적 연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표집 방법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눈덩이 표집 방법은 누적 표집 방법, 연쇄 표집, 누적 표집법, 연쇄 의뢰 표집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 쓰냐 하면 그 대상자를 우리가 표집하기 어려울 때, 즉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잘 모를 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혼모라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성매매 도박 같은 경우는 그 당사자들이 본인의 이러한 문제들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을 꺼려하다 보니 내가 관련 연구를 하려고 해도 누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눈덩이 표집 방법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그 관련 연구를 한다라는 것은 주변에 그러한 문제에 직면한 한두 명은 알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그 두 분을 찾아가서 면접을 합니다. 설문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처음에는 표집이 2명밖에 없어요. 2명을 알고 있으니까. 가서 그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 이러한 상황에 있는 또 다른 분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시면 저에게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 중에 1명, 2명 소개해 주면 그 소개를 받는 방법, 그것을 눈덩이 표집 방법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스노우볼이라 그래서 처음에 눈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자그맣게 눈덩이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계속 굴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눈덩어리를 키워나가잖아요. 눈덩이 표집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2명, 1명 또는 2명의 표집을 갖고 점점 키워나가는 거죠. 이분에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거기에서 또 다른 사람을 추천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추천을 통해서 계속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법, 그것을 뭐라 그런다? 눈덩이 표집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볼까요?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이 처음에는 연구에 필요한 특성을 갖춘 소수의 표본을 찾고 그 표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소개받아 점차로 표본수를 늘려가는 표집 방법을 뭐라 그런다? 눈덩이 표집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 이러한 방법을 쓴다고요? 약물 중독, 성매매, 도박과 같이 일탈적인 대상을 연구하거나 이분들은 외부에 잘 노출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반면 또 노숙인이나 이주 노동자, 불법 이민자 등 모집단의 구성원을 찾기 어려운 불법 이주 노동자는 상관이 없지만 불법 이민자 같은 경우는 그 구성원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용해서 양적인 연구에도 사용하지만 더불어서 질적인 연구에서도 또 현장 연구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눈덩이 표집 방법이다 라는 것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비확률 표집 방법 4가지를 학습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비확률 표집 방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편입 표집 방법에서부터 판단 표집 방법, 그리고 할당 표집 방법, 눈덩이 표집 방법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질적 연구의 표집 방법입니다. 질적 연구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복지조사론에서 특징, 1급 시험의 특징이요. 질적 연구에 대한 시험 문제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 기출문제를 보면요. 질적 연구의 표집 방법도 시험에 출제되어지고 있다는 것. 질적 연구의 표집 방법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접근하지 않았던 영역인데 이제 이 부분도 시험에 출제되고 있으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 표집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표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의도적 표집 방법이다. 그래서 이 자체가 여기에 나와 있는 표집 방법 중에 하나라고 설명되어질 수도 있어요. 질적 연구의 표집 방법에는 뭐가 있다?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의도적 표집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는 연구자들이 하나 이상의 표집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이상의 표집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준 표집입니다. 연구자가 딱 어느 정도의 가이드,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이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뭐예요? 질적 연구 대상자로 표집하는 방법을 기준 표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구자가 미리 결정한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례들을 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대 별량화 표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집할 때 아주 미미한 사람부터 아주 극단적인 사람까지 전체를 다 표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을 최대한 넓혀 나가는 거죠. 그러면 가장 작은 생각을 한 사람부터 가장 많은 생각을 한 사람까지 우리가 전체를 다 뭐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들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 별량화 표집은 적은 수의 표집이지만 다양한 속성을 가진 사례들을 골고루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별량을 최대한 키우는 것이다. 가장 작은 순에서부터 가장 큰 순까지. 동질적 표집 방법은 어때요? 최대 별량화 표집과 대조적으로 동질적인 사례들을 표본. 여기는 골고루 표집한다 그러면, 최대 별량화는 골고루 표집한다 그러면, 동질적 표집은 그 중에서 하나의 독특한 색을 가지고 있는
동질적인 사례들만 표본으로 선정을 하는 방법이죠. 아주 A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 동질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장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해도 되고, 어쨌든 동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동질적 표본이라 그러고, 결정적 사례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대부분의 사례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사례를 뭐라 그런다? 결정적 사례. 저 케이스는 아주 결정적 사례야. 그래서 저 케이스만 잘하면 나머지의 사람들의 생각도 무난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례를 추출하는 방법을 결정적 사례라 그러고, 반면에 예외적, 극단적, 일탈적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냥 평이한 것은 굳이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겠어? 아주 극단적인 것을 우리가 연구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언급되어지지 않은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내 볼까? 라고 하면서 규칙적인 유형에서 맞지 않는 극단적이거나 예외적인 사례들을 검토하는 방법을 예외적 사례, 극단적 사례, 일탈적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예외 사례 표집은 일상적인 것보다는 약간 예외적인 것, 그러니까 일상보다는 아주 극단적이지도 않고 일상적인 것보다는 약간 예외적인, 그래서 준예외 사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정하는 방법이다. 약간 더하거나 약간 덜한 이러한 케이스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뭐라 그런다? 준예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덩이 표집 방법이 여기 나와 있죠. 눈덩이 표집 방법은 어떤 거였어요? 스노볼이라 그래서 표본의 수를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눈덩이를 굴리면서 그 눈덩이를 키우는 것처럼 표본의 수를 늘려 나가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눈덩이 표집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질적 연구에서도 표집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구나. 그런데 타이틀만 보면 그 안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혹시 안 되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이라도 우리가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표본의 크기와 표본 오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의 대표성이 뭔지는 아시겠죠? 표본의 대표성은 뭐예요? 모집단의 특성과 유사할수록 대표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모집단이 있으면 표본을 선정하는데, 이 표본의 대표성은 모집단을 잘 반영할 때 표본의 대표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김치찌개를 끓일 때 간을 해서 휘휘 잘 휘저어서 먹을 때 표본의 대표성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본의 크기입니다. 표본의 크기는 어떨까요? 표본의 수는 모집단의 크기와 동질성 여부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일단 표본의 크기가 크면 작은 것보다는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표본의 크기를 무한정 늘릴 필요는 없죠. 그러면 그냥 전수조사하지, 표본의 크기를 그렇게 무한정 늘릴 거면. 이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의 표본의 크기를 우리가 선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절함이라는 기준을 설정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집단의 크기가 작을 때. 모집단의 크기가 작을 때는 일단 어떻게 연구하는 게 좋겠어요? 모집단의 크기가 작으면 차라리 전수조사하는 게 낫죠. 모집단이 50명이면 그냥 50명 다 조사하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모집단이 크고 이질적일 때는 어떻다? 모집단이 크고 이 안에 속성들이 상당히 이질적이야. 이 안에 속성들이 상당히 이질적이에요. 이러한 생각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여기에서 조금, 여기에서 조금, 여기에서 조금 가지고 오다 보면 결국은 이 표본의 크기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집단의 특성이 동질적이면 표본의 크기는 작아도 되지만, 모집단의 특성이 이질적이면 표본의 크기는 큰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쪼개서 설명하죠. 1번, 표본의 크기는 이론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표본의 크기는 이론적 결정 요인과 조사자의 적절성에 근거하여 실제적 결정 요인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적 결정 요인은 신뢰 구간 접근법과 가설 검증 접근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뢰 구간 접근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뢰 수준을 높이려면 표본의 크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신뢰 수준이 높으려면 표본의 크기는 커지면 됩니다.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신뢰 수준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설 검증법은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의 수가 많거나 이 변수에 해당하는 선택사항, 변인들이 많으면 더 많은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 했는데 지역이 두두두두두 엄청 많아요. 그러면 표본의 크기는 여기의 생각들을 다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면 표본의 크기는 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지역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전부야. 그러면 여기에서 10명,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0명, 아니 100명씩 해도 되죠. 근데 이렇게 많으면 여기서 각각 50명씩만 하더라도 이 크기는, 표본의 크기는 엄청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하고자 하는 주요 변인의 수가 많으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표본을 추출해야 한다. 표본의 크기가 커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본의 크기입니다. 표본의 실제적인 결정 요인입니다. 실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때는 모집단의 성격이라든지 시간과 비용, 연구자 및 조사원의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짚고 넘어간다 그러면 모집단이 동질성의 정도입니다. 모집단이 동질적이면 표본의 크기는 작아도 되고요. 모집단이 이질적이면 표본의 크기는 어떻다? 커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조사 방법 및 조사 방법의 유형입니다. 질적 연구의 경우는, 조사 방법이 질적 연구의 경우는 어때요? 표본의 크기는 작아도 됩니다. 그런데 양적 연구의 경우는, 서베이 조사나 양적 연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크기가 대체로 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석 범주나 변수의 수, 분석 범주가 많거나 변수의 수가 많으면 표본의 수는 증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의 수가 많거나 범주의 수가 많아지면 어떻다? 표본의 크기는 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론에 기초한 표본 설계입니다. 기존의 연구 결과나 검증된 이론들이 충분히 잘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표본의 수는 좀 작아도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이론이나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표본의 크기를 크게 가져가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소요되는 비용, 시간, 인력입니다.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과 인력에 부담이 없으면 표본의 크기를 크게 가져가지만 내 경제적인 상황, 시간적인 상황, 인력적인 상황에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러면 표본의 크기는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작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표본 오차입니다. 표본 오차는 표집 과정에서 생기는 표집 오차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미리 설명했습니다. 모집단과 표본의 값과의 뭐다? 차이를 뭐라 그런다? 표본 오차, 표집 오차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특히 선거철에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이 선거철에 이러한 뭐예요?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가 있죠.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조사한 결과 A당에 대한 지지도는 25%인데 이 조사의 오차는 신뢰 수준 9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다 라고 하면 이거 우리 조사론 배웠으니까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건 뭐예요? 1000명에게 A당에 대한 지지도가 25%인데 95% 신뢰 수준, 이 결과가 신뢰 수준 95% 범위 내에서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다 라는 것은 뭐냐면 100번, 신뢰 수준이 95%니까 이 조사를 100번 했을 때 95번은, 적어도 95번은 A당에 대한 지지도가 25%인데 여기에 표본 오차 3%를 반영하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에서 22에서 28%의 범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여기가 25가 아니냐면 그거는 표본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A당의 당선한 지지도가 25%인데 표본 오차가 3%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면 22%에서 28% 범위 안에 나온다라는 거죠. 몇 번? 100번 했으면 신뢰 수준이 95%니까 적어도 95번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가끔 A당에 대한 지지도가 48%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야. 지지도가 48%인데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45%에서 51%. A당의 지지도가 45%에서 51%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당선되겠어요? 당선되지 않겠어요? 중요한 건 그거죠. 당이 2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 참 모호하죠. 근데 당이 한 3, 4개야. 3, 4개인데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당선될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과 같이 접목을 하면 그냥 무난하게 당선되겠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통계, 조사 결과를 들으면서 굳이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해석이 없어도 충분히 이 자료만 갖고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1000명에게 조사한 결과 A당에 대한 지지도가 25%인데 이 조사는 신뢰 수준 9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다 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100번 조사했을 때 25%가 나올 확률이 95%인데 오차까지 반영하면 25%가 아니라 22%에서 28%까지 나올 확률이 95%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같이 보면 표본 오차를 추정할 때 영향을 주는 요인은 표본의 크기와 신뢰 구간이 있습니다. 신뢰 수준을 높게 잡으면 표본 오차는 커집니다. 여기서 95%를 잡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99%를 잡으면 뭘 넓혀주면 되겠어요? 이 범위를 좀 더 확장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이 범위가 확장된다라는 것은 표본 오차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99%로 잡으면 신뢰 수준을 먼저 99%로 잡으면 표본 오차는 3%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5% 아니면 7%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 수준을 높게 잡으면 기억하세요. 신뢰 수준을 높게 잡으면 표본 오차도 커지고 신뢰 수준을 낮게 잡으면 표본 오차도 작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본 오차는 작아집니다.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좋은 거기 때문에 표본 오차는 작아지고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나쁜 것이기 때문에 표본 오차는 커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개념은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객관식 문제 풀 때 어렵지 않게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비표본 오차.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표본 오차입니다.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함으로써 발생되는 모수값과 통계치 값 사이의 오차를 표본 오차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비표집 오차, 비표본 오차입니다. 그래서 비표본 오차는 비표집 오차라고도 하고 조사 자료의 작성 또는 인터뷰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류예요. 자료 집계나 자료를 분석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도 있고 응답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이러한 오류들을 비표본, 왜냐하면 표본과 무관하기 때문에 비표본 오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표본 오차는 감소하지만 비표본 오차의 발생은 높아진다. 표본의 크기가 10명이면 표본이 10명이면 10명 중에 이러한 비표본 오차가 발생할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져요. 비표본 오차는. 그런데 표본을 100명으로 했어요. 표본을 100명으로 하면 100명 중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래서 비표본 오차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본이 크면 표본 오차는 작아지지만 비표본 오차는 커지고 표본이 작으면 표본 오차는 커지지만 비표본 오차는 작아진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시험 문제 풀 때 큰 어려움 없이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의 관계까지도 이해하고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서베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